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니까 이제 사흘 뒤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만 지금 남긴 상황이 됐는데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두 분은 보십니까? 부결되겠죠. 압도적으로 부결되느냐? 지금 뭐 표기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거의 뭐 이탈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는 없을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봐도 이전에는 언론들이 뭐 이탈표가 뭐 28표 이상이 나오면은 뭐 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썼지만 지금 이제 언론 그런 얘기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분위기가 이번에는 어쨌든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번에는 부결이 맞다라고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꾸 이탈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 언론이 과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 부결이라 그러면 아무도 안 읽겠죠. 그래도 28표의 반란표가 있을까? 이래야 또 읽겠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이제 정치 환경적인데 단단히 그냥 단속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도 원래 자문회에 나와서 부결일 거다.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당원들에게 전달되는 일종의 메시지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누구도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가결표를 던진다는 것은 거의 당으로서는 자멸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쓴소리를 해왔던 의원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무기명이지만 한 3명 4명이면 무기명이라도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사실은 말씀을 여러 경로로 드린 것이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원 직선으로 선출된 대표거든요. 네. 그 대표에 대해서 뭐 이유가 어찌됐든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시켜가지고 이 대표를 이제 뭐 속된 말로 잡혀가게 만들었다. 이런 어떤 그 딱지를 가지고 과연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공천권이 누구한테 있든 결국은 이 자기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상대 후보를 이겨야 되는 상황일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지역의 이제 당원이나 지지자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결을 시키는 것은 가결을 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죠. 다만 언론이 그럼에도 막 그런 분위기를 막 이렇게 썼던 것은 그런 이제 흐름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체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잘 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한 판단, 이거는 이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다른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 상황이고 그게 좀 넓어져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 앞서가 가지고 체포동의안 표결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본 모양인데 이 표결하는 거하고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지금 뭐 별개로 지금은 논의하는 과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또 분석해 주셨지만 지금 국민 여론은 어떤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걸 보면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9%였다는 거고요. 구속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응답자의 41%, 모른다 또는 응답 안 하겠다라는 답변은 11%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조사에서는 좀 더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온 거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에 구속수사 해라 46%, 구속수사하면 안 된다 47%, 그리고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구속수사 해라 46%, 구속수사 안 된다가 47%로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는 구속수사 안 된다가
높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대전, 세종, 충청권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56%, 58%, 62%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예. 반면 이제 광주, 전라 지역은 구속 수사에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72%로 다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3, 4, 50대는 구속 수사에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한 응답자가 전체의 49%, 52%, 51%였는데 18세에서 29세까지 그러니까 20대에 해당하는 이 연령층하고 60대, 70대 이상은 구속 수사 해야 된다는 답변이 대체적으로 다수인 걸로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네. 뭐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도 구속 수사 해야 된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무당층에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응답은 45%, 구속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답은 29%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답변이 48%, 구속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답변은 41%, 응답 거절이 11%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구속 수사에 호응하는 여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 이것과 같이 물어본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7%, 정치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27%, 모른다 또는 응답 거절이 16%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 주셨지만 네네.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마 꼼꼼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예. 차이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30대에서 50대까지 그리고 그 외의 연령대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들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변찬 수장께서 여기에서는 오늘 이 조사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네. 이른바 가오젖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되고 구속영장 청구가 나오고 관련된 질문이 되고 체포 동의안을 물어보고 불체포 특권을 묻는 순간 이거는 민주당이 상당히 여론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 결과를 대체로 우리가 해석할 때 여론전, 일종의 빈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빈도가 많아지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언론 보도되죠. 노출 빈도가 많아지면 노출 빈도가 많고 논란이 되면 그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팽팽한데 그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냐. 지금 이 이슈가 부동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일단 국민들은 왜냐하면 대장동이기 때문에 영향을 네. 받는다고 또 하나는 네. 뭐냐면 지금 결국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 여론전에서 중요한 건 중간지대거든요. 예. 잘 보십시오. 중도층이나 무당층도 구속 수사해야 된다가 높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흥미로운 게 여러분들 지역을 보시면 충청이 구속해야 된다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아직까지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영남의 충청이 더해진 겁니다. 네.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MZ세대입니다. 자, 30대는 그렇지 않은데 20대의 경우는 구속해야 된다가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MZ세대 중에서도 30대는 아직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러고 있다면 20대는 구속해야 된다가 높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결국에는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계속 이야기를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쪽으로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해야 따로 이 지지층들이 민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일 텐데 계속 이 검찰 수사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비틀어 보면요. 검찰이 수사한다는데 수사하지 말라. 구속영장 발부한다는데 구속영장 발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엔 굉장히 명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결국 검찰이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의 사실이든 하여튼 수사 내용이 바깥으로 유출된 건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보도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역시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 어찌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렇게 또 해석할 여지가 없을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정치와 정파화된 이슈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어떤 정당함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국민들의 어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는 그렇게 단 하나의 강력한 기준으로 이미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파별로 쭉 나뉘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한 제각각의 어떤 판단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여론조사 문항에도 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예를 들면 구속 수사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속 수사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이건 수사할 거리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사를 하겠지만 재판에서 무죄
무죄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라든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정치면의 뉴스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되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구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뭐 이게 뭐 이 불체포 특권 뭐 유지해야 되냐 폐지해야 되냐 이렇게 갈라서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이게 정치 탄압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수사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다만 분명한 거는 이미 이 문제는 어떤 법리의 문제 그러니까는 유죄가 나올 거냐 무죄가 나올 거냐 이 문제를 이제 떠나버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검찰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또는 민주당이든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은 상황에서 이 윤석열 정권은 이거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 검찰 수사 별개로 봐도 예.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태도 심지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더러 뭐 울산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예. 계속 이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은 뭔가 이제 부패한 사람이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여기서는 이미 이제 가닥은 이렇게 잡아 있는 것은 분명하고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걸 이제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윤아 평론가가 다른 평론가하고 다르죠. 아주 예리한 걸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왜? 김기현 후보를 가리켜서 울산의 이재명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되고 체포 동의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번번이 이 구호로 행해갈 정도면은 네. 이건 얼마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 게 지난 11월경에 지난해 11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올라갈 때 그 당시에 하물연대 단호한 대응 단대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슈가 뭐 불거졌습니까? 11월 달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그때는 일단 하물연대 쪽을 해서 보수정을 결집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노조도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회계장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른바 노조 때리게 노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도 전면화되고 있고 노조 이 보수 강경 조치도 취해지고 이른바 양때 모드거든요. 예. 양때. 예. 양쪽 다 때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결집하면서 중도층을 조금 더 가져오겠다. 이 전략도 또는 여론이 움직이는 방향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참 말 정말 잘 만들어요. 깜짝 놀라요. 변호사 소장 얘기할 때마다 양떼까지 나왔어요. 김민하 평론가를 못 따라가죠. 집에서 그 생각만 하시나 봐요. 이 어떻게 내가 또 아파요. 유행어를 한번 만들 것인가. 잠을 못 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참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한번 좀 바라보죠. 좀 이렇게 상황을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검찰이 결국은 주도권을 쥐는 국면에 민주당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렇게 끌려가면 결국은 총선 때까지 끌려가다가 결국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총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이제 분석의 흐름이잖아요. 반대로 바라보면 민주당 입장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당 지지율로 자꾸 평가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결과를 놓고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김민하 평론가께서 이번에도 좀 수고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37%,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는 응답이 34%였는데 전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고 민주당은 이제 4%포인트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요거 말고 다른 조사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지지율 약세가 이어진 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날 K스탯, 엠브레인,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전국 지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26%,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로 13%포인트가 이 차이가 났다. 이런 이제
이 결과가 나온 것이고 심지어 이 수치는 2020년 7월 이후에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고 또 하나 이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45%, 민주당 지지율 39.9%가 나와서 양당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차범위 밖으로 나간 게 8개월 만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흥미롭게 이걸 네. 봤는데요. 이전에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나와서 결국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당 전체가 사실은 지금 국민들한테 낮은 지지를 받는 이런 그렇죠. 현상,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다 분석했단 네네. 말이에요. 오늘 갤럽 조사는 다르거든요. 결집한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또 더 결집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기 국면에서 이건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 방식이나 또 조사 시점이나 조사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 한국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 내려왔죠. 내려왔고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고 변동이 없었죠. 민주당 지지율이 37 죠. 4%포인트가 올라갔죠.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은 것은 결집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위기 국면에서. 근데 이제 이 조사들을 보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전체 수치도 있지만 저는 호남, 서울, 중도층을 봐야 됩니다. 네. 우리 김연아 평론가가 소개한 이 MBS 4개 여론조사기관 조사를 네네. 보면 약 1년여 전입니다. 대선 직전이 2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선 직전 2월 말 2월 21일부터 23일까지인가요? 그때 실시됐던 이 MBS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70%예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42%로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상당히 이 대선 때의 이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이 지지층 결집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서울인데 서울도 이번 조사에서는 MBS 여론조사에서 20%대 또 중도층도 20%. 물론 이제 이 MBS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 내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응답자 층도 층이지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호남의 변화, 서울의 변화, 중도층인데 서울은 왜 그러냐. 지난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49곳 지역구 중에서 41곳을 민주당이 가져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 지지율이 범상치 않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갤럽 조사는 23, 24일 조사가 됐고 21일부터 23일까지 예. 조사가 됐고 다른 두 조사의 경우에는 13일부터 15일, 13일부터 17일. 지난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일단 이전하고 달리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4%포인트가량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사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겠어요? 변수가 작동을 했다는 얘기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결집 현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지층 결집이 있을 수 있고 결집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로 넘어오는 그 단계가 온 거고 그리고 앞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체포동의안 가결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것에 의한 이제 지지층들의 결집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계속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공격하는 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소위 말하는 쌍특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또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지층 결집 이슈인 것이고 그 효과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런 좀 뭐랄까요 그 불안감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관계자들 그리고 지지층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중앙일보 칼럼을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뭐 정치 디렉터인가 뭐 정치 부장에 위치겠죠 아마.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복이 많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민생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판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정권의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이슈 여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지금 싸우고 있다. 오히려 만약에 민주당이 수사 이슈에서 벗어나 가지고 민생의 어떤 운동장에서 싸울 수 있었으면은 예. 아마 윤석열 정권은 굉장히 곤란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도 이제 그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대통령에게 야당복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관계자들 일부도 이제 그런 생각이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라디오 인터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결국 지금 이 지지율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게 뭐 지지층 결집을 막 시켜가지고 비등비등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예. 문제는 이 국면이 실질적으로 원래 과거와 같은 다른 국면이었으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이제 이 하락하고 민주당이 그 어떤 반대급부를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점이 이제 고민의 포인트겠죠 아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논리대로 하면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그런 얘기 하시는 오면 분들이 해결되는 있는 거죠. 거다. 그러면 민주당이 민생 문제를 가지고 치고 들어가면 그러면 결국은 민생 이슈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취약한 점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전국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판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정 전국의 대상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라임이나 뭐 옵티머스나 지금 또 최근에 관련된 여러 곳에서의 또 수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것 자체가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도 계속 그렇죠. 될 그리고 거고.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국회 내에서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전지적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운동장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한국갤럽에서 지지율이 30에서 34로 올라간 건 그건 이제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달라진 게 보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들 이들이 결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에 대한 내용도 실제 이제 체포 동의안이 현실적으로 부각되기 이전과 이후의 조사가 좀 다른 거죠.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대표직에서 내려와도 민주당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수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수사가 줄줄이잖아요. 뭐 쌍방울 수사도 있고 그다음에 정자동, 백현동 또 뭐가 또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대표직 내려왔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네. 아마 이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의 핵심 논리는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인 상태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가진 상태에서 그러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보다는 네. 대표가 아닌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당이 이제 어떤 뭐 대응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다른 어떤 맥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 있으면 그거 외에는 사실 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뭐 어떤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인데 예. 민주당에 다른 리더십이 있으면은 다른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게 당장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맥락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해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 지금 이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을 유지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총선까지 그냥 쭉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정해진 길이고 지금 이 상태 이슈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불안감이 민주당 관계자 지지층에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는 걸로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 묘수를 기책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치적 그렇죠. 능력일 텐데 네. 사실 또 이 모든 상황이 대선 이후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다들 예상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이 나름의 그 정치적인 역량을 통해서 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민주당 지지층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지층의 불안이 지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이 대표직 유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주 짧게 그냥 한 숟가락만 보태고 싶은 게 네. 왜 그러냐면은 대표직을 내려오는 그 이면에는 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공천이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에도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사심이 껴가지고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 진짜 당을 위하는 얘기도 많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문제도 거기에 해당되는 네. 걸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또 거기에 따른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대응 또 임시국회 어떻게 여느냐 이 문제는 결국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 이른바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김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의혹에 대해서 팩트 체크까지 했는데 지금 쉽게 해명이 좀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이 지금 논쟁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두 분은? 저는 이게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대로 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은 이 땅 의혹이 김기현 후보가 사퇴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실제 전체 판을 바꾸는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후보를 선택하는 대선 후보 경선이라면 저는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예. 아주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논란과 의혹이라는 것은 이 전당대회 정치 이벤트의 성격이 윤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 그게 더 무게중심이 당원들로부터는 실려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논란과 의혹인데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게 결국 논란과 의혹은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구체성, 충분성, 실효성. 우리 김행권님께서 짧게 2개만 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성, 충분성 짧게 하겠습니다. 실효성인데 구체성이 일단은 왜 그 노선이 굽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땅을 사고 말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죠. 또 하나는 이제 충분성인데 논리적으로 이제 자료를 가지고 나서 설명을 하면 다이어그램을 그리든지 일타강사식으로 선명할 텐데 자꾸만 중언부언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실효성인데 이게 이 황교안 후보가 요즘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결문을 가지고 나서 김기현 후보 판결문입니다. 사퇴하십시오.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김기현 후보가 벗어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설명하면 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에서. 네.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혹은 가시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관심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김기현 후보가 과연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선전할 것이냐. 그 사이에서 결선 투표는 실버 크로스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렇게 갈래를 치자면 이런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볼 때 평론가로서는 결선 투표는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반 이상을 얻는다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4후보가 나왔는데 네. 한 후보가 50% 이상을 점한다는 것이 아무리 이게 전당대회이고 윤심을 겨루는 게임이라고 해도 네. 이게 거의 50%에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 넘는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경험적으로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다가 더군다나 하나 더 봐야 될 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울산 KTX 이 얘기가 네. 이게 김기현 후보의 지지를 막 꺼트리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은 안 돼도 황교안 후보가 버티는 지금 어떤 힘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의혹 제기한 것이 황교안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 황교안 후보,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가 거의 이제 원래는 윤심, 윤핵관 이런 걸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는 좀 난감했는데 지금 모처럼 하나를 이게 나와가지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울산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전당대회는 넘어가더라도 마치 민주당이 지금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난국에 빠져 있는 것처럼 네.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뽑으면 이런 난국에 빠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황교안 후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 KBS에서 토론회 할 때 요 앞에 지나오면서 봤는데 김기현 후보 응원단하고 황교안 후보 응원단이 구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황교안 하면은 예. 김기현 후보 쪽에서 바로 뒤이어서 단일화 이걸 합니다. 단일화 요구하는데. 예, 그거 왜 하겠습니까? 이게 결선하기 싫어서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결선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의 상승세도 무섭지만 저는 천하람 후보의 약점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당원층 중에서도 대통령 긍정평가층이 있고 부정평가층이 있습니다. 나눠서 이제 좀 판단을 해보면 긍정평가층에서 천하람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부정평가층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긍정평가층하고 부정평가층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할 것이냐를 판단하면 이게 총선처럼 권력에 대한 어떤 심판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평가층은 이 흡인력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메우느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오느냐. 천하람 후보의 과제인데 아직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지는 못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결선 투표 간다는 전망들이 대체로
뭐 10명 중 7명, 8명 정도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 그룹에서. 근데 저는 결선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가능성. 왜 그런지 하면 그 결선에 가고 말고는 김기현, 황교안, 천하람 후보가 아니라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 달린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한테. 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는 지금 대체로 나오는 지지율이 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상 득표율이 될 수도 있는데 10에서 15 사이고 네. 천하람의 경우에는 15에서 한 20 사이인데 제일 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조사 결과마다 다른 후보자는 안철수 후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15, 15, 15 하면은 결선을 못 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누가 좀 더 확장성이 그래도 있는 인물이냐면 따져보자면 그래도 네. 예. 그러면 이제 중도를 강조하고 좀 더 이제 스펙트럼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두 후보보다는 천하람, 황교안보다 넓을 수 있는 안철수 후보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좀 더 확장을 못하고 좀 위축이 돼버리면 저는 그러면 오히려 당원들은 사표 방지 심리도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선과 다른 성격 중에 하나는 이게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내 표가 안 될 사람한테는 잘 안 주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투표하자 그러면 그건 결선으로 안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 주제는 어차피 3월 8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얘기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지금 인사가 하나 난 걸 가지고 사실 경찰 내부에서 술렁술렁하기 때문에 이 얘기만 짚어보고 우리가 코너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이 됐어요. 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게 맞느냐? 뭐 이런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뭐 검사 출신을 뭐 국가수사본부장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죠. 임명할 네. 수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지만 관료직 조직이라는 데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80년대에 경제기획원이 있고 재무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재무부 주요 국장이나 이런 장관 차관을 다 접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 경제기획원의 재무부 점령 사건입니다. 아직도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경찰이 검사 출신이 와가지고 국가수사본부장을 했다는데 그 뭐 좋겠습니까? 경찰 입장에서. 그리고 네.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런 효율을 따졌을 때도 별로 좋은 인사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왜 검사 출신이 저 일을 하지 싶은 골목마다 검사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저희 결국은 이제 검사 출신의 어떤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그러한 맥락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더 자기 수적으로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정책이나 그러한 방향, 수사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은행 뭐 이 대출 금리 뭐 이 얘기까지 금감원장이 나서서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은행 팔비 튀는 얘기까지 그런 예. 거를 볼 때는 제가 볼 땐 국민들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능력을 갖춘 사람이겠거니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사람이겠거니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내정자를 보면은 검사 출신이고 서울법대고 윤석열 라인입니다.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차고 넘칩니다. 이미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현 정부에 너무 차고 넘치거든요.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인사일 테고 저는 잘하는 인사, 중요한 인사는 오해를 사지 말고 국민들의 이해를 사야 된다. 자, 다양성 우리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 또 형평성 강조합니다. 좀 더 다른 학교에 다른 경력에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공감성입니다. 이 사람 보고서 이번에 참 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정부 구성이 되고 있거나 고개를 끄덕일 텐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일종의 이제 권력기관장 가운데 지금 검사 출신이 사실상 국가 권력기관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어느 선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검사 출신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해서 KBS 9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게 그러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른바 이제 학폭으로 문제가 돼서
그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강제로 정학 조치를 당하는 조치가 나왔다 그래요. 거기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제기가 돼서 이것도 또한 적지 않은 파문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재판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저희가 여러모로 국가사법본부장이면 차기 경찰청장도 노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럴 자격이 주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인사를 정당화하려면 검찰에도 비검찰 출신을 많이 임명해야죠. 그러면 그래야 다양성이 충족되는 건데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의 여론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적 관행을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는데요. 이번 북한 도발의 배경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보여지는데요. 네. 첫 번째로